한 주가 또 금방 갔네요. 시간 정말 잘 가죠. 2월 10일인가요? 2월 10일. 내일은 이제 제가 보통 구정하고 추석이 많이 헷갈리시죠? 저만 헷갈리는 건가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죠. 그러면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예. 구정 연휴인데 약간 마음이 흐트러지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새해가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보시니까 재미는 있죠, 사실은. 재미는 있는데 다들 예전부터 하셨던 얘기가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는 안 봤으면 좋겠다? 시험은 안 보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풀게 되면 문제를 푸는 맛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 출제자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팠구나. 귀엽네 이러면서 풀 수 있게 돼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아야지만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장 실패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연결해서 부동산 정책론을 쭉 보고 부동산 정책론은 제가 교재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칠판만 보시면서 PPT만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재에 어떤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으로 적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칠판만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정책에 이제 종류가 있답니다. 정책. 그럼 처음 출발이 뭐였냐면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정책은 누가 펼치죠? 정부가.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이 잘 돌아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시장의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알아야 너는 실패했구나 이렇게 규정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시장의 정말 중요한 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있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은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골고루 나눠주는 것. 시장에서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골고루 만들어주는 것이더라. 근데 어떤 한 부분에 초과한 이윤이 발생하면 그 부분으로 몰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깨진다. 맞나요? 그래서 초과이윤과 관련해서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달성했다. 초과이윤 누리더라. 어떤 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생산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결국은 다른 기업을 이겨먹고 독점을 이루더라. 초과이윤을 누리더라.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초과이윤을 누리더라. 그래서 시장은 실패한다. 그 다음 어떤 한 사람의 경쟁이가 옆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아니면 제3자에게? 제3자라는 건 세 번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관계 없는 사람의 통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제3자는 빠져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없는 사람 빠지라는 거지 넌 세 번째 사람이니까 빠져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 그게 뭐였다? 외부 효과. 근데 정후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누군가 나서서 만들지 않더라. 그래서 정부가 봤을 때 좋은 게 시장에서 적게 만들어지니까 시장은 뭐했다? 실패했다. 근데 나쁜 것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디립다 더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과다 생산되니까 나쁜 게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했다. 그래서 걔는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서 다 같이 쓰는 재화가 뭐였죠 여러분? 공공재. 그 공공재 대표자의 등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고 그럼 공공재를 만드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같이 사용한다. 걔를 비배제성. 경합의 필요성 없이 같이 쓴다. 비경합성. 그래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올라타서 같이 가는 사람이 있더라.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니까 누군가 나서서 만들지 않더라. 시장에 맡겨놓으면 턱없이 부족하게 생산되더라. 이거 과다 생산된다, 적정량이 생산된다 이런 식으로 함정 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 근데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면 그게 부동산 문제죠, 여러분. 부동산 문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부동산은 두 개. 토지와 건물. 건물 중에서 우리는 주택에 보는 게 뭐였다? 주택.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구분을 한다. 그럼 부동산 정책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 그 내용이 든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시장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안 펼친다고 그랬죠, 여러분? 누굴 위한 정책을 펼친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펼친답니다.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칠까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 그런데 펼쳐봤더니 나중에 결국은 임대인이 누구에게 떠넘기더라? 임차인에게 떠넘기면 그게 공급 비용의 정가였죠.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수요자가 힘이 더 세다면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얼마 못 떠넘기고, 수요자가 힘이 약하면 더 많이 떠넘기고, 수요자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약하면 다 떠넘겨버리고. 뭐의 상승으로? 가격의 상승으로. 이런 개념들이 딱딱딱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기억 어느 정도 나시죠? 아직 올해가 안 갔잖아요. 이제 일주일 지나면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많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힘내셔서 공부하시면 좋아집니다. 기본은.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이제 종류를 볼게요. 주택 선분양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지로는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거니까 페이지를 찾아서 보지는 않을게요. 일단은 여기만 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 선분양 제도, 후분양 제도가 근래 들어서 대놓고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무르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렵냐? 정말 쉬워요. 그냥 내용을 보실게요. 주택 선분양 제도는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떤 용어가 나오면 부동산학에서 용어는 그 용어의 정의가 어디 속에 있다? 이 용어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택 선분양 제도는 주택을 먼저 분양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하기 전에 먼저 분양하는 거냐면 실제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먼저 분양하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 주택 건설 전에 먼저 분양하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경우가 흔하나요? 우리는 어떤 제품을 산다. 그래서 무슨 핸드폰을 산다 그러면 핸드폰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먼저 사세요. 이런 경우 거의 없죠. 맞죠? 그리고 뭐 사과를 어떻게 생산할 테니까 그 사과를 미리 사. 이런 개념 없어요. 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를 하기 전에 실제 주택 건설 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게 주택 선분양이죠. 그럼 어떻게 짓겠다라는 건 보여줘야지만 그 주택을, 고가성을 띠는 주택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먼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 선분양 제도에서는 실제 주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짓겠다라는 견본주택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필요치 않겠다? 얘는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 주택이 없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이 필요하다. 견본주택의 유식한 표현이 뭐죠? 그게 유식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서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반드시 견본주택이 필요하더라.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먼저 샀어요. 그러니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보고 들어가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보고 샀네요. 근데 이제 짓는 기간 동안 이미 그 주택은 내 거죠. 그럼 건설업체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이미 팔았잖아요. 그러면 보여준 대로, 견본주택 보여준 대로 잘 지을까요? 대충 지을까요? 대충 짓겠죠. 그래서 다 지었다고 준공검사 끝나고 보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고리를 딱 잡아서 여는 순간부터 열받죠. 왜? 문고리가 내가 봤던 문고리가 아니야. 그리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이 받았어. 그래서 건설업체한테 따졌네요. 그랬더니 건설업체가 뭐라고 그래요? 고객님 잘 보시지 그러셨냐고.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어요. 상기 모델하우스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못 보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 브랜드 회사가,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짓고 난 다음에 분양이 다 끝난, 입주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항상 하자보수 관련해서 소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견본주택과 실제주택 사이에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건설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건설업체는 시공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건설 자금이 필요가 없을까요? 별도로 자기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만 지어놓고 먼저 팔아치워서 내가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 먼저 돈 내주면 내가 그 돈으로 지을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분양대금을 받아서 건설자금을 조달하니까 사실상 건설자금을 누가 부담하는 거고 공급자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 기간 중에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제 수요자 거니까. 되셨죠? 그러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공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건설자금이 없어도 유효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 내 아파트의 공급이 주택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유효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선분양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에 주택 물량이 절대적으로 딸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이쯤에. 그래서 그때 주택의 절대적인 수량을 늘려주고자 공급자를 위한 분양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이게 주택 선분양 제도예요. 주택 선분양 제도. 여기까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유효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디귿 사실상 건설자금과 건설자금 이자를 누가 다 부담하는 것이다? 예,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이미 샀으니까 실제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 건설업체가 짓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위험을 이제 다 누가 감수해야 돼요? 주택의 소유자. 누구죠? 지금 수요자가 이미 샀잖아요. 그래서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해야 돼요. 이때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받았냐면 분양가를 10억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걸려요. 짓는데. 근데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8억으로 떨어지면 가장 큰 위험인가요?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위험을 누가 감수해야 돼요? 수요자가 감수해야죠. 근데 수요자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을까요? 감수하고 싶지 않을까요? 감수하고 싶지 않고 공급자가 왠지 책임을 졌으면 좋겠잖아요. 네가 좋은 거라며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며 10억 주고 사면 떨어졌어?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겠죠. 걸었었겠죠. 많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졌어요. 왜 졌을까요? 명확한 원리가 있어요. 이미 누구 거죠? 수요자가 샀잖아요. 그럼 사고 난 다음에 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내 몫인 거지. 그걸 판 사람한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다 이제 수요자가 자신의 것이니까 수요자가 다 감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수요자는 주택 선분양 제도에서 감수해야 될 위험이 커요. 그럼 누릴 수 있는 수익도 뭔가 있어야 먼저 분양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야 된다? 비싸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싸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보다? 완공 시의 시가보다는 분양 시점의 분양가가 더 낮아야 선분양을 받겠죠. 볼까요?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인지를 느껴보세요. 2020년에 분양가가 10억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가 되면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8억이 될 거래요. 계속 우리의 경험상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22년에 8억이 될 아파트를 2020년에 생떼 같은 내 돈, 피 같은 내 돈을 얼마를 부어놓고 10억 주고 더 비싸게 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분양 제도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존재할 수 있는 분양 제도인가요? 없는 분양 제도인가요? 없겠죠.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선분양 제도가 많았나요? 적었나요? 거의 대부분 주택 선분양이었죠.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주택 가격이 계속? 그렇죠.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12억 이렇게 올라가니까 먼저 2022년에 12억짜리를 2020년에 사면서 얼마에 사는 거다? 10억. 이 개념이 성립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주택 선분양 제도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선분양제도에서는 선분양제도에서는 시점이 두 개 나오나요, 여러분? 시점 두 개 나왔나요? 완공 시점과 분양 시점이 있죠. 근데 이 시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죠. 뭐 했기 때문에? 선분양했기 때문에. 짓기 전에 분양을 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때 가격 차이에 의해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때 선분양을 받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분양가와 시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네요. 선분양 제도에서는. 그러면 실제 이 주택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 시가의 차액, 싼 가격에 분양받아서 완공 시의 시가 올라가서 그 차액을 누리고자 들어가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발생하죠. 그래서 계속 투기 수요가 발생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차액을 발생시켜서 투기를 조장하고자 정부가 주택 선분양 제도를 용인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이 차액을 팔고 빨리 팔고 누리는 걸 막기 위해 전매를 금지하겠다, 금지하지 않는다? 전매를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전자가 나오면 다시 하는 거라면서요. 전전세는 전세를 얻은 상태에서 다시 전세를 주는 것. 전매는 샀다가 다시 파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전매 금지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취해버리는 거죠. 이 내용. 그럼 이제 선분양 제도화에서는 실제 필요해서 사는 사람 실수요자와 차액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투기 수요자가 지금 한데 어우러져 있죠. 그럼 주택의 수요자가 많나요? 적나요? 이게 굉장히 많죠. 그럼 그때 먼저 온 사람에게 준다거나 가격을 더 높게 지불하겠다는 사람한테 무조건 팔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거니까 뭔가 순위를 정해준 무언가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주택을 분양해 주기 위한. 그래서 그때 청약 예금 등의 중요성이 얘는 더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이해가 되고 계시나요?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그래서 지금 선분양 제도는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어느 기에 적합하다? 상승기에 적합하지 하락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얘는 그럼 상향시장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하향시장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상향시장? 뭐가? 선분양 제도가. 그럼 우리는 MM으로 어떻게 외울까요?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시옷시옷. 거의 그렇게 끝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택 선분양 제도가 하향시장에 적합하다는 게 X네요. 어느 시장에 적합하다? 상향시장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주택 후분양 제도를 볼게요. 주택 후분양 제도는 이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죠? 왜 쉬워요? 반대잖아요. 반대. 아까 선분양 제도와 반대겠죠. 그럼 주택 후분양 제도는 들어갑니다.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실제 주택 건설 후의 분양이죠. 얘는 실제 주택 건설 후 분양이라고요. 그러면 실제 주택 건설 후 분양이니까 실제 주택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이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은가요? 왜 견본주택이 필요가 없겠죠. 그럼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소지가 없겠죠. 네. 그럼 건설업체는 잘 지을까요? 대충 지을까요? 이거 잘 못 지으면 사람들이 보고 와서 안 사죠. 맞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택 분양제도는 무슨 분양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들을 하죠, 사람들이? 주택 후분양제도로. 근데 누구는 싫어하겠죠? 후분양제도로 바뀌면? 건설사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시장 내 유효 공급이 선분양제도의 일대보다는 줄겠죠. 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업체, 공급자 입장에서는 시공 능력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공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어야 되니까, 돈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건설 자금을 분양대금으로 조달할 수 없으니까 건설 자금을 누가 이제 부담해야 된다? 공급업체,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내의 유효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디귿, 사실상 건설 자금과 건설 자금 이자를 이제 누가 부담하는 것이다?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자에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공급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런데 이때 최종적으로 반드시 건설업체가 이 건설자금 이자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왜냐하면 건설업체 공급자는 건설자금 이자만큼 공급 비용이 커졌으면 이걸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을까요? 떠넘기고 싶을까요? 떠넘기고 싶겠죠.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뭐의 상승으로? 분양가격을 올려서 그만큼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럼 떠넘겨지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가 됐죠?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힘의 크기. 힘이 세 글자 뭐였죠? 희이임? 아니라고 했죠. 탄력성. 이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리을. 실제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이제 다 누가 감수해야 될까요? 이거 짓다가 만약에 작은 문제 발생해서 못 짓게 되면 철저히 누가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건설업체만. 그렇죠. 그래서 실제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다 누가 감수한다? 공급자가 감수하겠네요. 그럼 공급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면 이게 투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감수할수록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투자는 시장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공급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커졌으니까 공급자의 수익이 커져야 되겠네요. 그럼 공급자가 수익을 많이 누린다는 얘기는 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분양 시점의 분양가와 완공 시 시가가 같다? 같죠? 왜 같을까요? 완공 시에 분양하잖아요. 주택 후 분양 제도는 시점이 같잖아요, 여러분. 미세하게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은 다음에 바로 분양을 하잖아요. 바로 팔죠.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없겠죠. 그럼 싸게 판다, 싸게 팔지 않고 제값을 다 받는다? 제값을 다 받게 되니까 공급자의 이익이 커진 거죠. 되셨죠? 그럼 뭐가 없네요? 분양가와 시가 사이에 차익이 없죠. 그럼 이 차익만 누리고자 들어가는 투기 수요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투기를 막기 위해 전매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죠. 되세요? 그럼 전매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투기 수요가 근절됐다는 얘기니까 시장 내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선분양제도보다는 적다는 얘기인가요? 투기 수요가 줄었잖아요, 지금. 그럼 줄을 서시오 할 필요가 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청약, 예금 등의 중요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그 시점에 그 가격으로 파니까 어느 시기에나 다 존재 가능한 분양제도가 된다? 아까 선분양제도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기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는 쉽지만 나는 또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제가 이렇게 돌리면 여기다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2-1 후분양 요약. 자, 보세요. 요약이 간단하죠? 지금 뭐라고 적어놨죠? 선분양과 전부 반대로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적어드린 겁니다. 건설자금 이자를 누가 부담해야 되지만 후분양제도는 공급자가 건설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분양가의 상승으로 누구에게 떠넘길 수 있다? 수요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 전가되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와 공급의 제발 한번 자기가 얘기를 해봐야 된다니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분양가 규제가 있대요. 분양가 규제는 제가 좀 한번 적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PPT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볼까요? 교재는 제가 이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굉장히 좀 풀어서 자세히 써드렸다고 그랬죠? 읽어보실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보시고. 경제론 내용하고 어떻게 얼마만큼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느끼셔야 돼요. 정책론이 얼마나 쉬운 건지를. 시장에서 얘가 있어요.
제가 뭐 하나를 그렸어요. 지금 곡선 하나를. 얘는 수요일까요? 공급일까요? 공급 손 들어보세요. 공급.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을 거예요. 가격과 양이 반비례잖아요. 우하양이면. 그래서 반비례 관계인 건 수요. 이게 수요죠. 수요. 맞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곡선이 있으면 이게 우상향 곡선이죠? 그럼 가격과 비례 관계인 건 공급량이다, 수요량이다? 공급량. 가격이 올라오면 공급량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공급이에요. 지금 대답을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짜. 보통 어떠냐면, 무슨 질문을 하면,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왜? 틀릴까봐. 그리고 이제 진짜 본인이 얘기한 거랑 답이 다르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얘기했으면 쪽팔릴 뻔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자주 했던 얘기인데, 쪽팔림의 미학이라고. 1시간에 3번을 쪽팔리면, 그 쪽팔림의 시간이 기억이 나나요? 얼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쪽이 팔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얼굴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혈압이 높아지면서 얼굴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 몸이 그 상황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하루에 1시간에 3번씩 팔리면 4번이 팔리면 12문제를 맞히는 거네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네. 여기 보세요. 저놈은 별말을 다 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균형이에요. 균형이었죠. 그때 이 균형 가격이 얼마였냐면 균형점에서의 가격, 얘를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도 하냐면 얘를 시장에서의 가격이라고 해서 얘를 시장 가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균형 가격이 얼마였냐면 얘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와 아파트 공급에 이제 마주친 점이 있었겠죠? 그때 그 균형점에서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10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정책론이죠?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정부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더라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정부가 봤을 때. 그래서 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는? 정부는. 그럼 이제 누구를 보호해야 되겠네요? 수요자를 보호하고 싶겠죠? 피해를 받는. 그래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급자에게.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이 가격 너무 높아. 그래서 이 가격에 거래가 되면 수요자가 피해를 입으니까 너희들 아무리 높게 받아도 8억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정부가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제시했나요? 하한선을 제시했나요? 상한선. 최고 가격을 제시했나요? 최소 가격을 제시했나요? 네? 최고죠. 받을 수 있는 가격 중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슨 가격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고 가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시장에 이제 발생하겠는지. 이건 정말 간단해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정부가 공급자에게 원래 얼마 받고 행복했던 공급자에게 10억 받고 행복했던 공급자에게 너희들 가격 너무 높으니까 8억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했나요? 낮은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규제했죠. 그럼 이렇게 규제가 되면 시장에서 정부가 아는 시장에서는 이제 얼마에 거래할 수밖에 없네요. 얼마? 8억. 아무리 높게 받아도 8억에 거래를 하겠죠. 맞죠? 그럼 누구는 삐칠까요?
시장에서 정부가 수요자를 보호하고 나서면 누구는 삐친다? 공급자는 삐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삐친다가 중요한 포인트다? 공급자는 삐침이에요. 그럼 삐치면 공급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삐쳤는데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막 울면서 막 공급량을 늘려요? 그러면서 막 공급량을 늘려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줄일 거예요. 공급량은 줄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급량을 감소하겠죠.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잘 만들까요? 대충 만들까요? 막 울면서 또 이제 잘 만드나요? 정성껏? 그게 아니라 대충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저하돼요. 질적 수준의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선을 한다 안 한다? 수선 안 하고 수선을 기피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뭐의 포인트다? 최고가격제. 그럼 지금 분양가를 규제한 건가요? 분양가 규제의 내용이겠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간단해요. 그럼 원래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죠.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자, 정부의 최고가격제 실시에 따라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 버렸죠, 지금? 원래 균형가격보다?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수요량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증가하죠.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가격이 내려가면 더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면 공급량 감소하네요? 맞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다시? 균형이었죠. 왼수. 이것도 유치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걸 못하겠다고 해놓고 균형점의 이동을 이해를 못해요. 끝까지. 자, 수요가 증가했어요. 가격이 하락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했잖아요. 왼손 올리고. 그럼 공급량 감소했죠? 오른손 내렸어요? 뭐가 더 높아요? 왼수. 초가 수요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했겠죠. 그럼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주어진 가격 하락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수요량은 더 많이 증가인가요? 탄력적일수록. 그럼 공급량은 더 많이 감소인가요? 감소한다고 해서 비탄력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많이 변화하면 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졌을 때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죠. 맞죠? 그러면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당연히 가격은 뭐 해야 되죠?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 원리인데 지금 누가? 정부가 돈은 시퍼렇게 뜨고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 얼마까지만 거래해? 얼마에 거래해? 8억에.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점점 초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을 높게 지불하고서라도 사겠다는 수요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놓고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 모르게 눈을 속여서 정부 모르게 어두컴컴한 시장에서 거래해야 되나요? 우시장, 암시장. 우시장은 소를 파는 곳이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되겠죠. 그럼 암시장에서 음성적인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하겠죠. 얘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분양가 규제가 최고가격제가 시장에 계속해서 지속이 돼버리면 시장은 계속해서 뭐가 쌓일까요? 초과 수요가 계속 쌓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인가 폭발해서 가격은 급등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되시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거냐면, 지금 이거는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출발이 이거였죠. 정부가 봤더니 분양가가 너무 높더라. 수요자가 피해를 입더라. 이게 낮추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고가격제를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시장의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삐쳐서?
공급자는 높은 가격 받았었는데 정부 땜시 낮은 가격 받으니까 삐쳐서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 이게 문제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급량을 줄이고 잘 만들고 대충 만들고 대충 만들고 그러니까 수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걔는 X네요. 맞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암시장 형성 음성적인 비용 출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는 거죠. 여기에 빠져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다 외웠어. 외웠더니 출제자가 이렇게 내네요. 이제 아주 희한한 정부를 목격하실 겁니다. 잘 보세요. 정부가 봤더니 이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급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야야 너희들 10억 너무 높아. 이럴 수가 있어? 10억을 받아 니들? 너희들 아무리 높게 받아도 12억까지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높게 받아도 12억까지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그러면 원래 10억을 받고 있던 시장에 너희들 아무리 높게 받아도 12억까지만 받아라 그러면 어차피 10억 받을 수 있잖아요. 12억 미치니까 그럼 이 균형점이 이동해요?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해요? 올라가요 이게? 안 올라가죠. 그대로 원래 이 균형점이겠지. 왜 지금은 아까는 떨어졌냐면 10억을 시장에서 균형이 성립돼 있었는데 균형 가격이 정부가 끌어내렸잖아요. 아무리 높게 받아도 8억까지만 받으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8억이었던 거죠. 8억까지만 받으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 난 네가 한 것에 하나 더 얹어서 난 7억까지만 받을 거야. 이럴 사람 없잖아.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10억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시장인데 원래 12억까지만 받아라 그러면 그냥 원래 균형 10억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변화가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이 변화가 하나도 안 생기죠. 예? 그래서 높은 수준을 규제하면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 최고가격제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를 더 끝내버릴게요. 얘는 그래서 분양가 규제예요. 이제 임대료 규제 내용을 볼게요. 인간은 생활하는데 주택은 꼭 필요하죠? 그때 주택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뭐죠? 주택 임대료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정부가 봤더니 이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이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누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임대차 시장의 수요자는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이 피해를 입으니까. 정부가 누굴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급자인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너희들 아무리 임대료를 높게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아라? 원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면 누가 삐쳐서? 임대인은 삐쳐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 잘 만들고 대충 만들고 질적 수준에 처하. 그래서 수선을 꺼리지 않는다? 꺼린다. 그리고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공급해버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임대료가 정부 땜시 내려갔으니까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공급량은 감소하면 뭐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 발생하고. 뭐 형성되고? 가격 상승이 돼야 되는데 찍어 누르니까 정부 모르게 거래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맨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지금. 임대료 얼마 안 올랐다고. 근데 실은 임대료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못 보고 있나 봐요, 진짜로. 그래서 어디서 거래되니까? 암시장. 뭐가 형성된다? 암시장 형성, 음성적인 비용이 지불되는 거죠. 네. 그때 마찬가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수요량이 많이 증가할수록
공급량이 많이 감소할수록 초과 수요는 커져서 임대료 상승은 커지겠죠. 어디에서? 암시장에서.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진 시장에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음성적인 임대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럼 기존 임차인은 옮기고 싶을까요? 꾹 눌러 살고 싶을까요? 네? 기존 임차인. 옮기려면 새롭게 음성적인 임대료 지불해야 되니까 지불하기 싫으니까 꾹 눌러 살겠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기존 임차인 꾹 눌러 살고 임대인 삐쳐서 공급량을 줄여버리면 누구는 정말 갈 곳이 없을까요? 신규 임차인이 정말 갈 곳이 없겠죠. 지금 그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피해가 막심한 건 누구다? 신규 임차인이지 기존 임차인이 아니에요. 기본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원래 의정부에서 살고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의정부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직장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서울로 옮겨졌어. 직장이. 그럼 새 들어 살고 있다면 의정부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나요? 서울에 임대주택을 얻나요? 아니, 원래는 서울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서울로 옮기려니까 지금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진 시장에서 뭘 지불해야 되더라? 음성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서 부담이 커지니까 거기에 꾹 눌러 살겠죠. 그럼 의정부에 꾹 눌러 살면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통체증은 심화되고 심화되지 않고 심화되고 교통비용 증가한다?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실제로. 이게 임대료 규제의 내용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용 정말 쉬워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계속 하나하나 낱개를 외워요. 그리고 분양가 규제 문제와 임대료 규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분양가 규제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임대료 규제는 배워본 적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 문제를 못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건데. 똑같죠? 그 얘기예요. 쉬워요. 지금까지 제가 어렵다고 얘기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냥 막 재수없어 죽겠죠? 쟤는 맨날 다 쉽다고 얘기를 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자. 이제 임대료 규제까지 본 거잖아요. 분양가 규제와 임대료 규제. 그러면 이제 분양가 규제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지금 메모리 매직 MM으로 뭐라고 제가 적어놨죠? 공급자는 삐침. 이게 표준어는 맞춤법상 삐지다가 아니라 삐치다예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 삐치는 거고 줄이 이렇게 다른 데로 어긋나는 건 삐져나가는 거고 별걸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공급자는 삐쳐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 가격제 분양가 규제를 해버리면 공급자는 삐치니까 니은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규제해야지만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얘기죠. 낮은 가격. 이거 높은 가격이 돼버리면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규제해야만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디귿 공급자의 수익성은 떨어지니까 그래서 삐친 거죠. 원래 높은 가격 받고 있었는데 낮은 가격밖에 못 받으니까. 그럼 이제 이 가격이 내려가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가격이 내려가면 자기들의 세금 수입도 주나요? 당연히 줄죠. 표준 자체, 과세 표준 자체가 줄 테니까 세금 수입도 줄어요. 그리고 리을 가격의 하락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함으로 뭐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암시장이 형성되고 음성적인 비용이 발생되더라. 맞죠?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하고 공급량은 더 많이 감소하니까 일부러 때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감소하니까 초과 수요는 더 커지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삐쳐서 잘 만든다 대충? 대충. 그래서 질적 수준의 저하가 나타나죠. 그럼 결국은 공급되는 아파트에 주택에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는 건 누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건가요?
수요자, 임차인의 주거 환경은 악화된다는 얘기겠죠. 되셨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발생하지 않았어요? 분양가를 규제해봤더니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가격이 폭등돼 버릴 가능성이 생긴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교복 입히다가 조금 지루하면 다시 교복을 안 입죠. 자율화에 맡기잖아요. 그죠? 그 자율화에 맡겼다가 또 약간 지루하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또 규제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의 반대는 뭐겠다? 분양가 자율화겠죠. 되셨어요? 그럼 누구는 삐치지 않겠네요? 지금 공급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삐치지 않아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와 전부 반대로 판단하면 되더라.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 규제가 없는 거죠. 규제가 없어요. 그럼 공급자가 삐치지 않아요? 그럼 공급자는 잘 만들어요? 대충 만들어요? 이때도 대충 만들면 가만두면 안 되죠. 이때는 잘 만들겠지. 그 다음 공급량이 늘려요? 줄여요? 예? 아니,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겼다니까. 그럼 자기가 받을 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신나서 더 만들겠죠.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그럼 암시장 형성될 이유가 없죠. 음성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겼을 때 처음에는 공급자들끼리, 건설업체끼리 적정한 경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적정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적정 수준에 매달려 있겠죠. 그런데 좀 지나면 야밤에 만나서 지들끼리 술 마시고 다니나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야밤에 담합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결국 분양가가 또 올라가서 누가 피해를 입게 된다? 수요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면 그때 분양가가 또 올라가면 정부는 뭐 하겠네요? 분양가를 규제하겠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야. 무한 반복.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겨놓으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소형 아파트를 짓는 게 평당 이익이 더 클까요? 제곱미터당 이익이 클까요? 대형 아파트 위주로? 대형 아파트 위주로 고급자재를 써서 지으면 지을수록 그만큼 이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겨놓은 시기가 딱 오면 그때 고급 아파트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급 아파트의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아파트들도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내가 쟤보다 못한 건 뭔데? 이러면서 올라간다고. 되셨죠? 그럼 대형주택 위주로만 공급이 이루어지면 누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질까요? 무주택 저소득층. 그러니까 분양가 자율화에 의해서 대형주택 위주로 지을 때에는 항상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야야 너 평형대가 넓은 평형대 건축해서 공급할 때 따라서 같이 좀 지어줘야 돼.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 좀 지어줘. 평형대가 낮은 것도 지어줘. 이렇게 강제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대형주택 위주로만 공급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게 옵션으로 따라붙는 거죠. 왜 얘가 따라붙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분양가가 또 자율화에 맡겨서 올라가 버려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뭐로 가고 싶은데? 아니, 뭐로 가고 싶어요? 아까 내용대로라면. 규제로 가고 싶잖아요. 분양가 규제로. 그래서 분양가 규제로 딱 가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정부가 발표를 하려는 시점에 이제 보나마나 또 규제할 거야. 쟤들은 할 줄 아는 게 저거밖에 없나 봐.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재경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정책을 짠다던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원래 가고 싶은 건 뭔데? 분양가 규제인데 이번엔 생판 다른 거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죠. 점 하나 찍고 나타난 거라고. 똑같은 앤데. 그게 바로 뭐다? 원가 연동제예요. 그럼 원가 연동제가 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항상 부동산학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어디 속에 있다? 이 용어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가는 비용인가요, 여러분? 공급 원가가 얼마다 그러면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방식의 유식한 표현이 원가 방식인 거죠. 그러면 원가 연동제는
너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 원가죠. 맞죠? 그럼 택지를 구입해야 되니까 택지 구입 비용 들어갈 거고 건축 비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책정해요. 거기와 연결해서 이 원가와 연결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연동은 연결할 때 연자에 움직일 동자니까 연동된다 그러면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원가와 생뚱맞게 분양가가 높으면 안 되고 이 원가에 일정 마진을 더하거나 마진율을 곱해서 분양가를 산정해야 돼. 이게 바로 뭐다? 원가 연동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죠. 규제. 되셨나요? 그래서 원가 연동제에 의해서 공급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면 얘 분양가 자율화에 의한 아파트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겉모습은. 겉모습은 같아. 근데 조그맣게 뭐가 하나씩 다 붙어 있어. 뭐라 붙어 있냐면 옵션. 그러니까 그 옵션을 빼면 거의 깡통이란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 연동제 내용에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원가 연동제를 진행한다? 공급자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원가 연동제를 진행한다 그러면 건설업체들 막 길길이 날뛰죠. 네. 그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누가 삐치죠? 공급자 삐쳐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해야지만 시장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얘도. 아까랑 똑같죠? 공급자의 수익성 떨어져서 삐친 거예요. 그럼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 잘 만들고 대충 만들고 대충 만들고 그래서 지금 수익성 떨어졌으니까 세금 수입도 줄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 이제는 맞출 때가 됐다는 거죠. 공급량은 감소. 뭐가 발생? 초과 수요 발생.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대놓고 높게 거래할 수 없네. 정부 땜시. 그러니까 뭐 형성되고 암시장 형성, 음성적인 비용이 발생하죠.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증가, 더 많이 감소, 초과 수요는 더 커지죠? 뭐랑 똑같네요. 분양가 규제와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것만 이름을 받고 이건 다 똑같이 쓴 거니까. 되셨어요? 질적 수준의 저하가 나타나죠. 그래서 수요자 임차인의 주거 환경은 악화됩니다. 되셨나요? 그 임대료 규제 볼까요? 잘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나요? 분양가 규제와 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정책론은 엄청나게 쉬워요, 사실은. 경제론에서의 기본 원리만 깨달았으면 정책론은 그냥 도미노 쓰러뜨리듯이 툭 건들면 다 같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리가 연결을 못 시켜주니까 힘드신 거예요. 지금 점점 연결이 되고 있죠?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주술을 걸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래서 기업 분양가 규제와 똑같은 내용. 니은 임대인이 공급량을 줄이고 기존 임차인이 음성적인 임대료를 지불하기 싫어서 꾹 눌러 살게 됨에 따라 기존 임차인 꾹 눌러 살고 임대인 공급량을 줄이면 누가 피해가 막심? 신규 임차인의 피해가 막심. 됐죠? 됐습니다. 예고인 거죠. 10분 쉬고 할 내용, 2교시의 예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또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의 내용까지 또 이제 볼 거예요. 10분 쉬고 꼭 돌아오세요. 집에 가지 말고. 네.